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NSCA CSCS 합격 가이드로 돌아온 코치 W입니다.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쉬셨으니까 다시 한번 더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네, 오늘 배워볼 강의는 7장 연령과 성을 고려한 저항 운동이고요. 오늘 배워볼 전체 강의의 개요는 청소년의 저항 훈련, 그래서 아동기, 그다음 청소년기의 훈련 원칙과 안전 지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는 남녀의 내분비계 차이. 그래서 성별에 따른 근력과 체성분, 뭐 호르몬 차이 같은 거 배워볼 거고. 세 번째 노화와 근골격계. 그래서 근감소증, 골다공증, 그리고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항 훈련이 각 청소년, 성인, 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청소년 저항 훈련에서 핵심 용어들을 좀 정리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아동기입니다. childhood라고 하고요. 사춘기 이전을 어,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성징이 발달되기 이전 시기는 모두 아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성징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음모가 난다던가 생식기관의 발달이 보일 시에는 아동기로 더 이상 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 이 중간, 이 성인으로 가기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청소년기라고 adolescence라고 합니다.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전환 시기를 말을 합니다. 아직까지 성인은 아니라는 거, 청소년기는. 그렇다면 다음 유소년, 유청소년, youth죠. 이건 뭐냐? 바로 아동기와 청소년기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성인기,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는 순간서부터는 노인으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 거는 2차 성징, 아동기 2차 성징,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 유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합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은 노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 무료 승차가 아마 65세 이상부터죠. 노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령 세 가지 개념 한번 알아볼 건데요. 총 연령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역 연령, 생물학적 연령, 그 다음에 훈련 연령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 연령은 chronological age라고 해서 실제 나이입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 올해 30살이거든요. 한국 나이 기준. 역 연령 30살, 30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절대적 나이가 역 연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생물학적 연령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성적 발달 수준으로 측정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연령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점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훈련 연령입니다. 이게 바로 공식적으로 감독된 저항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기간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얼만큼 오랫동안 훈련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역연령 혹은 생물학적 연령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 들어볼 건데요. 청소년 선수 A가 있습니다. A 같은 선수는 역 연령은 17세이고요. 생물학적 연령은 19세입니다. 이게 왜 발생할 수 있냐? 바로 또래보다 신체 성숙도가 높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 연령이 역 연령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훈련 연령은 총 3년. 그래서 중학교 때서부터 훈련을 했다고 치면 아마 감독하에 정한 훈련이 3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역 연령은 17세지만 생물학적 수준은 19세 수준의 성숙도를 보이고 3년의 훈련 경험이 있는 중급 수준의 프로그램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가 써놨죠. 그렇다면 청소년 B 선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역 연령은 17세이지만 생물학적 연령이 15세입니다. 그래서 또래보다 신체 성숙도가 낮다. 그리고 훈련 연령은 3년. 똑같이 17세니까 똑같은 팀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3년 정도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봐서 이 두 선수의 차이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역 연령 똑같고 훈련 연령 똑같지만 생물학적 연령이 다름으로 인해서 이 두 선수가 가져야 될 훈련 프로그램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A 선수 같은 경우에는 19세이기 때문에 본인의 역 연령보다 더 빠른 성숙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조숙한 상태고, 선수 B 같은 경우는 15세로 만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같은 나이이지만 생물학적 연령이 4살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점. 따라서 우리가 유소년 트레이닝을 시킬 때 팀 단위로 훈련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러한 생물학적 연령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훈련이 좋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코치로서 한 팀을 훈련을 할 때는 그 선수들이 어떤 생물학적 연령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운동선수들 다 같이 똑같은 훈련시잖아요. 똑같은 무게로.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네, 다음 넘어가서 청소년 성장과 신체 발달입니다. 그래서 성장 발달의 주요 사실들 몇 가지 한번 찝어보고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로 여아는 남아보다 약 2년 정도 일찍 사춘기에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 아시죠? 여아가 여자애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 먼저 키 크잖아요. 네, 그게 바로 2년 정도 일찍 사춘기에 진입을 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사실은 적절한 영양 상태에서 신체 활동은 성장, 성숙을 지연하거나 촉진하지 않으면 이 말이 무엇이냐? 영양만 제대로 된다면 우리가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그다음에 운동들이 키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다. 키 성장을. 그래서 과거에는 뭐 운동하면 어릴 때 운동하면 키가 안 큰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니다. 라고 NSCA, CSCS에선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연구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NSCA가 주장하는 바는 바로 신체 활동이 성장과 성숙을 지연하거나 촉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중 부하 활동, 예를 들어서 웨이트 트레이닝은 골 형성, 오스티오제닉 효과가 있다. 이게 바로 뭐냐? 골 밀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울프의 법칙, 저번에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최고 성장 속도입니다. 피크 하이트 벨로시티라고 하고 이건 바로 뭐냐? 어떤 시기에 가장 많이 성장을 하는가? 그 가장 많이 성장을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키가 클 수 있는. 그게 여아의 경우에는 약 12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한 14세 되겠죠. 이게 만 나이니까 외국에서 한 거니까. 그리고 남아 같은 경우에는 약 14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최고 성장 속도가 중요하냐? 바로 근육 그리고 건 단위의 긴장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건은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근육과 건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길이가 바뀌님에 따라서 뼈의 길이가 바뀜에 따라서 근육과 건 단위의 긴장도가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시기 부상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청소년 학생들의 선수들의 최고 성장 속도에 어, 있는 시기에 트레이닝을 할 때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근육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면 출생 시에는 약 25%가 근육량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약 40%까지 증가하게 되고요. 아동기 전반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게 되고 남아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에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뼈 성장과 취약 부위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린 시 청소년기에 키가 크면서 뼈의 성장을 이루잖아요. 성장기 아동의 뼈는 이게 왜 그러냐? 첫 번째, 우리가 그 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중앙에 있는 이 긴 막대 같은 경우를 이 막대를 골간이라고 합니다. 다이아스시스라고 하고 뼈의 중간에 긴 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성인에 비해서 아직 성장이 덜 됐기 때문에 많이 약해요. 그래서 외상에 취약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장 연골이라고 하는 growth cartilage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골단판, 성장판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이 부위인데요. 이게 이 부위가 실제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골간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부하시 이 부위가 손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린 시절에 많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 점은 골단 착점이라고 하는 epiphyseal insertion이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근육이 우리 건은 어디 붙는다 그랬죠? 건은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부분이라 그랬죠. 인대는 뭐라고요? 뼈와 뼈를 이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골단 착점은 근건의 부착 부위이고 따라서 과사용 손상에 취약하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골단의 위험이 어디서 발생을 하냐?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유소는 축구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장 연골과 손상 위험 가장 대표적인 병으로 오즈굿 슐라터 병이 있습니다. 이 오스굿 슐라터 병의 기전은 어떻게 되냐? 바로 팽팽해진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 우리 허벅지 앞에 있는 근육이 정강이 뼈 부착 부위인 성장 연골,
골단 착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를 지속적으로 잡아당겨서 염증이 생기고 그게 바로 견인 골단염으로 분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게 되냐? 바로 우리 무릎 앞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무릎, 우리 파텔라 텐던 앞에 있고 그 밑에 있는 무릎 앞에 아래 있는 곳이 튀어나오게 돼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실제로 만지면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 부위가 통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제가 많이 봤었는데 어린 축구 선수들이 한 중학생, 뭐 초등학교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뭐 고학년 때서부터 그리고 느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초반까지도 이 오주굿, 이 무릎 밑에가 아프다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지도자나 뭐 부모님들이 이를 그냥 단순히 뭐 성장통이다 뭐 이렇게 치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교재에서는 명백하게 과사용 손상, 그 오버유스 인저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통증을 호소한다면 뭐 무시하고 훈련을 시킬 게 아니라 좀 즉시 훈련 강도를 좀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하는 것이 우리 체육관리사의 올바른 역할이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 저항 훈련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왜 우리가 운동을 어릴 때부터 시키면 좋은가? 첫 번째는 근육량과 신경 발달입니다. 우리가 근육량의 성장은 최대 신장 속도 약 1년 후 여기 잘못 나와 있는데 근육 성장은 최대 어, 신장, 그러니까 그 피크 벨로시티 하이트의 약 1년 후에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HV 아까 전에 말했던 피크 하이트 벨로시티 이후에 가장 많은 성장 근육량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경계 발달은 청소년기 그 이후에도 계속 내내 지속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향상이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춘기 이전의 아동 또한 구조화된 훈련으로 약 30%에서 40%의 근력이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죠. 골밀도 또한 향상하게 되는 겁니다. 울프의 법칙에 따라서.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기 단위 종목 전문화 위험입니다. 이건 뭐냐? 바로 과사용의 부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일 종목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우리 몸이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불균형이 오고 번아웃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어린 시절에는 하나의 스포츠를 하지 말고 최대한 다양한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조금 뭐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NSCA, CSCS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RM 테스트는 적절한 워밍업과 그 다음에 부하 점진 그리고 감독이 제공될 경우에는 아동과 청소년도 원RM 테스트를 해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왜 조기 단위 종목 전문화를 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멀티 스포츠 선수들이 왜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제가 한번 넣어서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니까 뭐 넘기실 분들은 넘기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 어린 나이에 단일 스포츠에 집중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축구 선수 하는 친구들은 진짜 초등학교 때서부터 평생 축구만 하고 야구 선수들은 야구만 하게 되는데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근육의 불균형과 그다음 과사용 손상, 뭐 오버트레이닝도 자주 일어날 수 있고요. 특히나 번아웃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데이터로 한번 과연 그런 미국에 있는 엘리트 선수들은 어떻게 커갔는가를 한번 볼 건데요. 대다수의 프로 선수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여러 스포츠를 많이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88%에서 90%의 NFL 드래프트 선수들은 고등학교 시대까지 모두 2개 이상의 스포츠를 병행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치는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NCAA D1, 즉 미국 전미대학 스포츠 협회 디비전 1 선수들은 94.57%가 청소년기에 멀티 스포츠를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더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바로 NHL 선수들이고요. 물론 여기는 5세부터 14세까지 했으니까 아마 더 어린 나이 했으니까 그 어린 나이 때는 대부분 많은 스포츠를 하잖아요, 미국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높은 수치를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전설이 된 멀티 스포츠 선수들이 있었는가 했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 잭슨이라고 하는 이 야구와 NFL 양쪽에서 모두 올스타에 든 유일무이한 전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콜로라도의 풋볼팀 코치인 디온 샌더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분이 MLB 월드 시리즈와 NFL 슈퍼볼 모두를 밟아본 역사상 유일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캔자스 시티에서 뛰고 있는 현재 최고의 NFL 쿼터백이죠. 파트릭 마홈스도 고교 시절까지 야구, 농구, 미식축구를 병행을 했고요. 유격수와 투수로 경험한 경험까지도 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자기의 창의적인 패싱의 능력의 비결로 꼽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유명한 마이클 조던 선생님도 농구상 가장 역사상 최고의 선수였고, 그리고 농구를 하다가 MLB로 갔었잖아요. 부모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또 농구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꼭 대단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한 스포츠를 하는 것보다 여러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별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사춘기 이전에는 남녀 간의 신장, 체중, 체형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초등학교 때 생각하면 우리 여성 친구들과 남성 친구들 거의 키 차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다만 성장기가 여성의 경우 2년 정도 빨리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성인 여성의 평균적으로 낮은 체질량과 근육량, 그리고 낮은 골밀도, 그리고 남성에 비해 높은 체지방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근섬유 유형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 남자와 여자는. 그래서 근력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말은 뭐냐? 첫 번째로 단면적 대비 근력은 남녀가 동일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다시 뭐냐? 우리가 단면적 대비 근육에 힘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힘이 약한 이유는 단면적이 적기 때문에 남자보다 힘이 적은 것이지, 단면적 대비 근력이 적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단면적이 남자나 여자나 근력을 측정하는 정말 좋은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성의 절대 근력이 남성의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체 절대 근력은 남성과 근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헬스장 가면 우리 애덕터, 애브덕터 보면 여자분들이 하는 걸 남자분들이 하는 무게로 하면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성분들이 하는 무게를 남성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성의 하체가 남자만큼 튼튼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성은 반대로 절대적, 상대적 파워가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고, 이건 대부분 왜 그러냐? 바로 넓은 어깨에서 오는 이 구조적인 영향이다. 바이오메카닉적인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남성이 조금 더 파워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성은 저항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첫 번째로 근력 향상 속도입니다. 여성은 체중 대비 근력이 남성과 동일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다시 바로 체중 대비입니다. 체중 대비.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는 여성이 낮지만 체중 대비 생각을 했을 때 남성과 동일하거나 빠르게 이 근력을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훈련 프로그램 설계를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저항 훈련은 종목에 기반해서 설정을 하는 거지 성별에 따라서 차이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건 뭐냐? 남성과 여성의 트레이닝에 있어서 이게 바로 절대적인 무게만 달라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성 아이스하키 선수와 남성 아이스하키 선수가 서로 다른 운동을 할 필요 없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해도 되지만 부하만 다르게 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NSCA, CSGS에서 나오는 훈련 프로그램 설계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성들이 ACL 부상이 남성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리서치 페이퍼들이 나와 있고 지금 나와 있는 숫자는 약 6배 정도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것들이 밝혀지지 않아서 왜 여성의 ACL 부상이 더 많은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못했지만, 여성이 아마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신경근 결핍에서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평형성 및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충분한 에너지 섭취가 권장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 나왔는데요. 바로 여성 선수의 트라이애드라고 하는 REDS입니다. REDS, REDS. 이게 뭐냐? 바로 상대적 에너지 결핍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Relative Energy Deficiency Syndrome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스포츠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냥 강하게 칼로리를 태우는 운동들에서. 그래서 이 스트라이어드라고 하는 게 세 개의 삼각지잖아요. 이 삼각지가 뭐냐? 바로 첫 번째 에너지 가용성입니다. 우리가 섭취 칼로리가 에너지 칼로리보다 섭취가 부족한 경우 이게 바로 뭐죠? 우리 에너지 가용성이 적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첫 번째 이 상태. 그럼 두 번째 상태 뭐냐? 바로 월경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 3개월 이상 월경이 없는 무월경 상태가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에너지 섭취 부족으로 인해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여서 생리가 3개월 이상 중단되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건데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마지막은 골 밀도입니다.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골다공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정상 골밀도 대비 2.5 표준편차 이하의 경우에는 골밀도 골다공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도 마찬가지로 저항 훈련을 해서 골 형성을 촉진시켜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실제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월경 기능에 대해서 만약에 코치 본인의 성이 남성인 경우 여성 학생에게 월경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약간의 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이 학생과 혹은 학생의 부모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깔끔한 거는 학생의 부모님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할 거고요. 그래서 월경 기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성 있게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을 했던 미시건에서도 운동선수들, 여성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를 안 쟀습니다. 네. 남성 선수들은 다 쟀는데요. 여성 선수들은 재지 않았어요. 한때 뭐 문제가 생겼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특별히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여성 선수들은 영양 결핍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성 선수들이 다음 영양소를 필수적으로 조금 유심히 챙겨 보고 유의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 뭐냐? 바로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이게 바로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어, 영양소 두 가지고 칼슘하고 비타민 D 두 개를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과 철분입니다. 근육 합성과 산소 운반 능력의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철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월경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피를 쏟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철분을 따로 섭취해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도 우리 저기 미시건 있을 때 여성 팀 같은 경우에는 가끔 두 달에 한 번이었나 뭐 해서 피를 뽑아서 철분 수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철분이 부족한 선수들한테는 이렇게 알약을 따로 먹였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전체 칼로리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운동량에 맞는 칼로리를 먹어야 되고 운동량에 칼로리 맞지 않게 먹게 되면 계속 살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스를 예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노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노인과 노화와 근골격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연간 근력이 감소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30세 이후부터 매년 감소하게 되는데요. 매년 1에서 1.5%가 근력이 감소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부터는 더욱 급격하게 해당 수치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올해 만 나이는 아니지만 올해 딱 30살이거든요. 올해부터 연간 근력이 1%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착잡합니다. 네, 다음은 골감소증 기준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 BMD 약간 봤었잖아요. 표준 편차 기준으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기준으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SD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하가 되면 이게 바로 골다공증으로 할 수 있고 2.5 이하서부터는 이 전까지는 골감소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사이코페니아 근감소증 많이 들어보셨죠? 만약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코치 K가 만든 근감소증 예방하는 방법 저희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제가 카드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거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근감소증에 따라서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근력보다 파워가 더 빠르게 감소하게 돼요. 이게 왜냐? 이거는 반응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파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워 손실이 있고 이 말은 무엇이냐? 기능적 독립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노인 저항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 건데요. 자, 첫 번째로는 중요한 개념인 동시 수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동시 수축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노인들은 동적 균형 감각,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안정화를 위해서 동시 수축이라는 걸 합니다. 이 공동 수축, 동시 수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책에는 동시 수축에 크게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말은 뭐냐? 주동근, 그러니까 프로테고니스트와 엔테고니스트가 같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쭈뼛쭈뼛 걷는 것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바로 이 동적 균형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동근과 프로테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를 같이 힘을 쓰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동근의 힘 자체가 프로테고니스트의 힘이 발휘가 감소가 되는 겁니다. 왜? 반대편에서 세게 잡고 있으니까 우리 주동근이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한쪽이 릴렉스를 해야지 반대쪽이 제대로 힘을 내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달리기도 할 수 없고 막 어기적 걷는 것들이 이런 것들에서 오는 겁니다. 바로 동시수축. 네, 그래서 이 동시수축을 제어하는 것이 훈련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항 훈련을 꼭 하라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그리고 균형 훈련, 밸런스 훈련들 병행해서 필수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낙상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낙상. 우리가 넘어지는 거 할 때 빠르게 딱 짚는다던가 아니면 빠르게 다리를 뭐 힘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균형 훈련과 저항 훈련을 통해서 어, 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노인도 성인과 유사한 저항 훈련 적응을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맨날 트레드밀만 타는 게 아니라 진짜 웨이트 훈련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만 노인 저항 훈련 같은 경우는 안전 지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워밍업입니다. 워밍업이 5분에서 10분은 꼭 워밍업을 해라. 유산소 포함해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저번에 배웠었죠. 발살바 호흡법을 금지합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발사바 호흡법은 비권장하고 있습니다. 초기 처방은 어떻게 하냐? 1세트가 8에서 12회를 원RM의 40에서 50%로 시작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파워 운동 같은 거를 하고 싶을 때는 1에서 3세트 40에서 60%의 원RM에서 6에서 10회 다만 속도를 높여서 고속도로 해라 라는 것이 이 노인 훈련의 안전 지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복해야죠. 스티뮬러스가 들어갔으면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은 세션당 48에서 72시간까지도 회복을 해야 된다. 연간 강도와 볼륨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다 다뤄봤고 오늘 굉장히 쉬웠죠. 오늘 설날 갔다 와서 굉장히 쉬웠는데요. 해당 용어들 한번 쭉 보시고 시간 멈췄다가 제가 카메라 이거 끌 테니까 멈춰서 해당 단어들 정리 한번 하시고 이번 배운 7강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질문 있으시면 아니면 저희 인스타그램도 새로 개설했으니까 인스타그램 와서도 댓글 다시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꼭 유튜브 통해서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영상 많이 좋으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은 저희 진짜 이거 컨텐츠 만드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